저는 프루팅의 이선철 대표라고 합니다. 저희 프루팅은 한국의 블룸버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에 필요한 중요하고 핵심적인 정보들을 이제 엄선해서 실시간으로 전달해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다 보니 보통 이런 정보들은 기관들이 많이 참고하고 기관들이 항상 보는 정보인데 또 개인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쉽게 다가갈 수 있게 기획해서 만든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사이트가 프로팅이고요. 그러면 이제 네네.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라스트 댄스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제레미 그랜섬이라고 굉장히 좀 월가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헤지펀드 회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분이 쓰신 글을 기반으로 해석하고 좀 더 제 의견을 덧붙여서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 일단 이 차트를 보시면 리먼 사태 때 한 50% 정도 증시가 빠졌었죠. 근데 2009년 그래서 그 저점부터 지금까지의 이제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S&P 500에 대한 이제 주간 위클리로 해서 이제 나타나는 움직임인데 이게 뭐 그냥 가장 기술적인 거나 뭐 테크니컬적인 측면에서 보기 쉬우신 뭐 추세선이라고들 하죠. 흔히 말하면. 가만히 보시면 굉장히 요 차트 하나에서도 정말 어떻게 저렇게 고점, 저점이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졌지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지난 한 12년간의 이제 움직임에서 마지막에 이제 그 트렌드 라인을 깨고 이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저게 이제 정말 새로운 추세의 시작이냐 아니면 오버슈팅, 그러니까 어떤 일시적으로 이제 정말 마지막 버블, 뭐 라스트 댄스의 이제 그런 마지막 버블을 상징하는 구간이냐를 지금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다 주식을 매도하라는 건가? 막 이렇게 전혀 오해하고, 예. 그런 이게 뭐 주식일 수도 있고 원자재일 수도 있고 다양한 섹터가 될 수 있겠으나 그런 사이클을 파악하고 지금 뭐가 핵심인지를 파악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오히려 이 차트는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지금 이 막혀있던 상방을 통과한 거니까 이 차트만 봤을 때는 오히려 새로운 트렌드가 몇 년간 또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해석도 가능한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네.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원문을 썼던 이제 제러미 그랜섬이란 분은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1929년하고 2000년 IT 버블에 버금가는 버블이라 지금 현재가. 근데 29년의 대공황은 피셔님 아시겠지만 29년 대공황 때 주식이 얼마나 빠졌는지 알고 네. 계시죠? 네, 네. 2000년 IT 버블하고. 네. 바로 요 전 거의 방송에서 뭐 했어요. 예. 그러시구나. 75%, 예. S&P 75% 네, 빠졌죠. 뭐 예. 기준으로 치면 거의 뭐 8, 90% 이렇게 빠졌는데 그쵸, 그쵸. 고점과 저점으로 잡으면 네네. 이게 뭐 29년 대공황도 그렇고 2000년 IT 버블도 마찬가지로 나스닥이 고점 대비로 하면 거의 90% 가까이 그렇죠. 빠지고 뭐 이제 그랬던 버블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난 버블이다라고 지금 이분은 얘기를 하고 계시고 이제 그 일단은 이제 연준은 결코 절대 전지전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연준이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게 지금의 장이 마지막 춤을 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원인을 이제 연준의 이제 전에 세 명의 전임자들에게 이제 돌리세요. 근데 이 전임자들이 만든 이제 그런 양적 완화나 이제 이런 그런 유동성 공급 정책을 통해서 엄청난 버블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일단 버블로 자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런 부의 효과를 이들은 자기들이 잘했다라고 자랑을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위기마다 이제 생기는 그런 붕괴 효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게 지금 버블 논란이 뭐 지금만 있냐가 아니라 뭐 꾸준히 있었어요. 계속 양적 완화가 일어나고 나서 국채 같은 경우가 이제 허공에서 돈을 찍어서 국채 가격을 자꾸 높여주니까 장기 국채 가격을 그때 원래 이전부터 계속 이 모든 게 버블이다.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보다도 채권이 더 버블이었고 지금도 사실은 채권이 굉장히 버블인 상태인데 아무튼 뭐 이제 모두 다 버블인데 믿지 않고 아니다라고 해서 계속 이제 막대한 양적 완화를 지속 추진 중이죠. 이제 이게 다 공통점이 뭐냐면 결국에는 한국은행도 그렇듯이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어쨌든 정치적인 그런 이슈를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그걸 구조조정이나 뭔가 뼈아픈 이런 살을 깎아내는 그런 고통을 수반하지 않고 좀 그냥 어떻게든 어떤 편법이 됐던 그게 뭐 마약성 정책이 됐던 뭐건 간에 이제 그렇게 다들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흘러가더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월가의 메인 컨센서스는까지는 아니더라도
특히 좀 헤지펀드 운영하는 분들의 몇 분들이 이제 그런 시각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이게 지금은 거의 지금 이제 앞으로 다가올 위기는 좀 양상이 다를 거고 좀 굉장히 큰 충격이 올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뷰가 베어리시한데 일단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좀 부정적으로 보지 말아주시고 요런 시각도 있다라는 점만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랜섬이 얘기하는 이제 증거가 몇 개 있는데 사실은 뭐 너무 다 뻔한 증거들이라 그냥 이 부분은 그냥 간략히 보고 넘어갈게요. 미국의 IPO 시장이 지금 뭐 역대, 그러니까 이게 과거 수치들을 이렇게 다 비교하면서 이제 보여주는데 사실 역대급 화랑이고 정말 뭐 밸류에이션의 기준이 전혀 없이 그냥 뭐 미국의 상장만 하면 그냥 IPO가 그냥 대박 나니까 이제 굉장히 큰 화랑을 보이고 있다. 뭐 예를 들면 쿠팡도 그렇죠. 심지어 그 부도난 기업인데도 시총이 뭐 3배 이상 불어나는 소규모 기업이 또 역대 최대다.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콜옵션 좀 굉장히 투기적인 거래인데 간단히 말하면 이게 그냥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하면 안 되는 거래인데 이런 비용이 엄청나게 이것 또한 역대 최대다. 콜옵션 거래가 엄청 많이 늘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 중에 이제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가 있는데 이제 뭐 거품감별사라고 나름 이름을 떨치셨던 분인데 이분이 최근에 이제 개종, 그러니까 시각을 변화하셨어.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뭐 버블이다 이런 시각을 갑자기 개종하셨어요. 굳이 이제 미국의 국채 수익률하고 비교를 하자면 아직 그래도 주식이 덜 비싸다. 그러므로 버블이 그렇게 비교를 해보자면 버블이 아니다라고 이제 입장을 변경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랜섬 이분이 굉장히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는데 주식보다 훨씬 버블인 미국 국채에 비해서 주식이 덜 비싸다고 해서 이게 버블이 아니다라는 게 말이 되냐. 왜냐면 채권 자체가 엄청 버블인데 이거는 뭐 무슨 소리냐라는 이제 얘기를 많이 하셨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사람까지 이제 개종하고 막 이제 마지막 그런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베어 세력, 이제 자기와 같은 베어 세력, 그러니까 증시를 굉장히 안 좋게, 미국 선진국 증시를 안 좋게 보는 대한 적대감이 역대 최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지난 그 일본 버블 90년대 일본 버블, 일본도 한 그때 당시에 고점 대비로 치면 8, 90% 빠진 적이 1990년에 있었는데 부동산 버블 이제 붕괴가 되면서 그때 이분이 어떻게 보면 일본의 90년 버블, 2000년 IT 버블, 2008년 리먼 버블을 다 맞추긴 맞추셨어요. 근데 90년 이제 처음 있었던 그 90년 일본 버블 때는 좀 너무 빨리 87년에 이제 일본 시장을 다 철수하고 나오셨어요. 이거는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상 말이 안 된다 하고 다 나왔는데 그 뒤로도 3년간 이게 이어졌죠. 사실 너무,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 일찍 나와서 그때 이제 본인의 헤지펀드의 고객들이 왜 내 수익 기회를 뺐느냐고 이제 항의를 엄청 하면서 이제 돈이 그때 그 물밀듯이 빠져나갑니다. 한 절반가량 빠져나갔었는데 굉장히, 그리고 그럴 때 보면 항상 마지막 끝에는 적대감이 엄청나더라. 그리고 하지만 이제 결국엔 버블이 터지곤 그 나간 거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이 반복적으로 다시 들어오더라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2000년 IT 버블 때도 이분이 맞추긴 맞췄는데 1년 전쯤부터 이제 다 철수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버블이 더 그리고 수익률이 좋잖아요. 근데 딱 그때 맞추진 못하고 이제 약간 한 1년 정도 좀 미리 그 IT 버블 때도 빠져나왔더라. 근데 이제 본인이 그때 이제 앞서 두 번에 대한 이제 그런 교훈으로 인해서 2008년 그 리먼 고점하고 이제 9년 이제 저점 때는 자기가 이분이 굉장히 타이밍을 잘 맞추셨어요. 그때는 이제 거의 진짜 그 끝에서 타이밍을 맞추셨는데 그거를 잘 짚었다라는 걸 강조하시고, 이런 시장에다가 이 목소리를 작년 12월 말에 내셨는지 21년 1월 초에 내셨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길어야 21년 2분기 안에 버블이 터지기 시작할 거다. 어떠한 이슈에도 결국은 터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사실 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위의 내용들은 사실 뭐 너무 이제 그냥 뻔한 내용, 이제 시장에서 많이들 얘기하는 뻔한 내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이 사실은 제가 보는 이분의 진짜 의도 그리고 생각하는 버블이 어떻게 터질 건지에 대한 거를 제가 좀 짚어서 짐작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보통 디플레이션으로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뭐 1929년 대공황도 그렇고 뭐 흔히 아시는 2000년 IT 버블 때도 결국에는 뭐 디플레이션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2008년 리먼 사태 때도 결국엔 이제 막 그런 막 경기가 팽팽하다가 어떤 외부 충격이 생기면서 급격하게 이제 디플레이션 사이클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흐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 급격하게 발생할 시에 이제 자산 가격하고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보시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채, 부동산, 주식의 수익률 간 인플레이션이 오면 이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최근 5년간의 이제 국채 수익률, 10년물 수익률의 흐름을 이제 가지고 온 거고요. 이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엄청나게 낮아졌다가 지금 이제 팬데믹으로 엄청 낮아졌다가 지금 최근에 아무튼 수개월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죠. 아무튼 최근에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한 걸로만 봤을 때 이것과 그럼 지금 한국의 부동산 수익률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한국의 국고채는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는 한국은 10년 미국에 비해 금리가 높아야 외자 유출이 안 되므로 자연스럽게 미국보다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한국은 지금 2%를 살짝 넘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한국에 돈을 10년 정도 빌려주면 2%의 연간 수익률이 이자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아주 제가 사실 이게 아파트 명까지 나와서 이거는 조금 만약에 그럴 것 같다 싶으면은 모자이크를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살고 계신데 이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닙니다. 저도 아무튼 그냥 대표적인 아파트로 하나 예시를 잡아봤고요. 이게 어쨌든 꼭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재건축 아파트 같이 더 오래된 아파트는 훨씬 수익률이 안 나오고 다만 이런 이제 서울의 신축 아파트를 매매가 대비 이제 월세로 계산을 해보시면 대충 비슷한 수익률이 나오는데 간략히 제가 말씀드리면 아무튼 저기 아파트 명은 말하면 안 되겠네요. 아무튼 이 아파트가 매매가가 그냥 평균 한 31억으로 잡아봤어요. 이게 보니까 한 30억 5천, 31억에서 32억, 33억 이렇게 막 호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한 31억 정도가 그러면 평균 시세다라고 잡아보고 월세를 이제 찾아보니까 1억에 540, 10억에 290,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중간에 1억에 540짜리로 한번 제가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1,000만 원당 5만 원이니까 보증금 1억은 50만 원으로 계산을 할 수 있고 그러면 50만 원 더하기 540을 하면 이제 59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 월에 590 곱하기 12개월 하면 연에 7,080만 원의 이제 수익률이 기대가 되는데 매매 중위값을 31억으로 산정해서 계산을 해보면 연에 2.28%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아파트가 그러니까 이게 수요 공급의 논리와 이제 여러 가지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인 이제 진짜 그 수익률과 이제 가격 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아파트 지금 서울 마포든 어디든 다 계산을 해보시면 신축 아파트 기준 보통 이 정도 2% 내외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가능하고 이게 밸류에이션이 정당화가 되는 이유는 어쨌든 연준이 장기 국채를 계속 10년물, 30년물, 5년물 계속 사들였기 때문에 2008년 이후부터 계속 사들여서 장기 국채 가격이 계속 올라갔고 그 와중에 이제 한마디로 그런 채권 너무 많고 풍부한 유동성이 갈 곳이 없다라는 얘기 자체는 결국에는 이제 10년물 기준 채권 국채 기준으로 이제 기반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파트를 수익률로 산정하면 다 이 정도 나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해보시면 아주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그 기준으로 보통 쓰는 게 다 미국채 10년물, 한국채 10년물인데 그 10년물 수익률이 지난 코로나 3월처럼 아주 정말 낮았을 때 10년물 수익률이 아주 0.5까지 가고 미국 기준으로는 이랬을 때는 정당화가 되죠. 그러니까 필시 주식과 부동산은 10년물 국채는 아무튼 무위험 자산이잖아요. 만기까지 기다리면 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다고 장기 국채를 저는 안전자산으로 전혀 보지는 않지만 아무튼 만기까지 기다리면 그 나라만 망하지 않는 이상 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산인 거고 부동산과 주식은 그런 자산이 아니죠. 그러니 분명히 주식과 부동산은 역사적으로 10년물 금리에 비해 아주 매우 높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항상 수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리스크 프리미엄이 지금 일단 한국채 10년물하고 부동산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얼마나 있냐라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좀 있으면 조금만 더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거나 조금 있으면 역전이 되는 현상이다. 그럼 이게 역전이 되면 사람들이 이 정도 가격 주고 살 바에 이 부동산을 사서 월세 쉽게 올릴 수 있을까요? 경기가 정말 급격하게 성장한다면야 사람들 임금도 엄청나게 오르고 한다면야 올릴 수도 있겠죠. 이제 시장은 아직까지 지금 이미 국채 수익률이 꽤 상승해서 밸류에이션 문제가 이미 엄청나게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주식도 그렇고 태권도 국채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아직까지 이게 뭔가 급격한 인플레이션 우려 이거보다는 지금 파월이나 연준의 설득이 당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밸류에이션이 이미 조금 있으면 역전이고 지금 같아졌어요. 주식하고 부동산과 국채 간 이 밸류에이션이 같아졌는데 아무튼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미국 S&P 500의 이익 수익률 어닝스 일드라고 이제 PER의 역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무튼 간에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보통 그리고 결국에는 실제 이 이익 수익률에 따라 실제 그 증시의 연간 이익이 이제 이 그 부근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아무튼 지금 미국 S&P 500이 굉장히 많이 상승해서 지금 현재의 이익 수익률이 2.38%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한 번 요거보다 이제 낮았던 때가 단 한 번 있었죠. 2008년 리만 때. 그때는 부채가 지금의 절반도 안 되는 아주 부채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실제 그때는 그 부채가 그렇게 많지 글로벌 부채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장밋빛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클 때였죠. 막 사람들이 그냥 이거는 막 그때 그 아무튼 엄청난 이제 좀 그런 기대감이 많이 클 때였고 부채 문제가 전혀 없었던 당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1929년 대공황 때인데 이때만 해도 아무튼 이익 수익률이 뭐 4%를 넘어갔으니까. 근데 다만 그때 당시 시장 금리와 지금의 시장 금리를 또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S&P 배당 500의 배당 수익률에 지난 이제 100년 넘는 1880년, 1870년부터 지금까지의 추이인데 배당 수익률은 1.4%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29년 대공황 때 그리고 저기 이때 언젠가요? 요게 이제 블랙 먼데이 있었던 이제 80년대 뭐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낮죠. 단 언제? 2000년 IT 버블 때보다는 아주 살짝 높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요런 지표로 일단 수익률을 조금 생각 주식에 대한 수익률도 부동산이 월세 대비 수익률 부동산의 수익률을 산정할 때 무조건 월세 대비 가격인 것처럼 주식도 다 이렇게 수익률을 산정하는 그 수익률 기반 자산이라는 걸 인지를 하시면 그 독자분들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간략히 제가 정리를 드렸어요. 그래서 S&P 기준으로 미국 증시는 지금 현재 이익 수익률이 2.38%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10년물 국채 금리는 미국은 1.693인데 과연 지금 이 리스크 프리미엄이 맞느냐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당하냐? 근데 이 리스크 프리미엄이 원래는 평균적으로 원래 항상 이익 수익률보다는 국채 금리보다는 주식은 엄청난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이익 수익률이 훨씬 더 높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밸류에이션이 없는 투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새 뭐 나스닥이나 뭐 아주 뭐 기술과 꿈을 기반으로 밸류에이션이 산정이 되지 않는 그런 기업들이 자꾸 나타나고 그런 추세가 나오는 건 결국에는 정말 이런 그 버블장의 마지막에 있는 이제 여러 전조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아무튼 과연 지금 미국의 이 10년물 금리 수준과 이게 이제 맞는 이 밸류에이션 이게 정당한가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배당 수익률은 이미 넘어섰죠. 10년물이. 이제 여기에서 인플레이션이 더 급격하게 와서 온다든지 지금 매달 이제 수치가 발표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갑자기 확 뛰어버리면 요거는 더 낮아지거나 가만히 있어도 이게 확 뛰어버리면 어떻게 될 거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증시를 장밋빛을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신다고 해도 위기가 왔을 때 빠르고 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자님들이.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이제 저희 나라로 치면 이제 코스피 이익 수익률은 지금 3.03% 정도 나오고 배당 수익률은 1.32% 정도 나오는데 한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현재 2%대에 있습니다. 그러니 약 리스크 프리미엄이 이익 수익률하고 비교하면 살짝 1% 정도 존재하는 거고 그래도 한국이 이것만 보면 좀 더 낫네요. 미국보다는. 좀 더 미국보다는 조금 더 리스크 프리미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배당 수익률은 역전한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현재의 아무튼 주식과 국채, 원금 보장이 되는 국채 간의 리스크 프리미엄도 굉장히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거의 없거나 잘못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 세게 와서 이 수익률이 갑자기 추가적으로 더 급등하기 시작한다면 아주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서 아주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만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정도 선에서는 아마 다들 깔끔하게 끝내는 것도 또 저희가 좋은 거니까 이선철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해봤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 저기 너무 많은 악플은 남기지 않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